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먹고 싶지도 않은 아침을 먹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합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냥 흘러갔네. 나는 뭘 한 거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런 날들이 10년, 20년, 30년 쌓여도 우리는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내가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삶이 나를 끌고 간 겁니다. 환경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나이에 맞춰서 그냥 살아온 거죠. 그런데 더 섬뜩한 건 우리가 이런 삶을 스스로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원래 인생이 이런 거지.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살아. 지금 이 정도면 만족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수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선택의 순간에도 뭐가 옳은가가 아니라 뭐가 편한가를 먼저 따집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괜찮을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를 먼저 걱정합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온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57세에 모든 것을 잃고 유배를 떠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위도 잃고 명예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끝이구나 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단 한 줄의 글을 남겼습니다. 몸은 이곳에 갇혔으나 마음까지 갇힐 수는 없다.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다. 그가 바로 청야경입니다. 청야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준 것 중 가장 귀한 것은 스스로 주재할 수 있는 권리다. 자주직권.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생각한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환경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별이 비추는 사유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밤하늘의 별빛이 어둠 속 길을 밝혀주듯 이곳에서 나누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사는 대로 생각하며 지쳐 계신 소중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그분들에게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선물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환경의 노예가 되어가는지 그 씁쓸한 진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청야경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서늘하지만 희망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 것이 되는 그 귀한 순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 세 가지 이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 때문입니다. 여러분, 20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달랐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대가 되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40대가 되면서는 무엇이 또 생겼습니까? 자녀 교육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50대가 되면서는요? 부모님 병원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우리 안에 나는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책임은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책임만 지다가 나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나, 어머니로서의 나, 직장인으로서의 나만 남고 정작 그냥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겁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괜히 했다가 망하면 어쩌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해서 실패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안전한 것만 선택하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늘 만나던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마. 위험해. 안전한 게 최고야.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작은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됩니다. 세 번째, 체념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됐던 일, 간절히 원했는데 이루지 못한 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일. 이런 경험들이 하나씩 쌓이면 우리는 서서히 체념하게 됩니다. 원래 세상이 이런 거야.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체념은 독과 같습니다. 한번 체념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멈춰버립니다. 책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체념 때문에 우리가 내린 선택들. 그것은 사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환경에 반응한 것일 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 생활 35년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사진도 배우고 싶었고, 악기도 하고 싶었고, 여행도 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0대에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책임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지 뭐. 40대에는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 나이에 시작해서 되겠어? 괜히 창피만 당하는 거 아냐? 50대에 한번 도전해봤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체념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60대가 됐습니다. 정년 퇴직하던 날 회사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35년 동안 이 일 하시면서 행복하셨어요? 그 순간 이분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행복했나? 글쎄. 좋아서 한 건가? 글쎄. 그냥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후배들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우물만 파셨잖아요. 대단하세요. 하지만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우물을 판 게 아니라 그냥 그 우물에서 나올 생각을 못했던 것뿐이라는 걸.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35년을 살다 보니 그 삶을 정당화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현실이야.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35년을 살아온 겁니다. 이게 바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입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환경이 선택한 삶을 살면서 그것을 내 선택인 것처럼 믿게 된 겁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주재권의 상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재권, 주인으로서 다스릴 권리, 즉 내 삶을 내가 주도할 권리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하고 환경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상황에 끌려다니는 존재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57세의 나이에 유배를 갑니다.
명예도, 자리도, 인간관계도, 그가 쌓아온 모든 외부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오히려 인생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외부의 것은 모두 빼앗길 수 있지만 내 안에 주재하는 힘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붙잡은 이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정약용은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바닥을 통과하며 하나의 개념에 도달합니다. 자주직권, 스스로를 주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약용은 심경밀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귀한 것은 이 몸을 주재하는 권리다. 이것을 잃으면 금수와 다를 바 없고 이것을 지키면 성현이 될 수 있다.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동물은 본능과 환경에 따라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고 위협을 느끼면 도망칩니다. 선택이 아니라 반응으로 살아가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스스로를 주재하지 못한다면 상황에 끌려다니며 반응만 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금수와 다를 바 없는 상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주직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와 같은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한 자주직권은 자유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유는 외부 환경이 허락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 나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것들은 모두 돈이 있어야 하고, 시간이 있어야 하고,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주직권은 다릅니다. 자주직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환경이 안 좋아도,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주직권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어떤 시대를 살게 됐는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준 환경은 바꿀 수 없으나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정한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면 그 환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포기할지 노력할지는 내가 정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면 그 나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 체념할지 도전할지는 내가 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직권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주인으로 사는 사람과 노예로 사는 사람. 노예로 산다는 것은 환경의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환경이 나쁘면 기분이 나쁩니다.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날씨가 나쁘면 기분이 나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이 무시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환경의 노예로 사는 삶입니다. 반대로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날씨가 나빠도 그래도 오늘 할 일은 한다.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래도 내 길은 간다. 나이가 들어도 그래도 배울 것은 배운다. 이게 주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재권을 잃으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되고 주재권을 지키면 주인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주직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정년퇴직 후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냈습니다. 자식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뭐래? 그냥 편하게 사는 거지. 이게 바로 환경의 노예로 사는 삶입니다. 나이라는 환경이 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같은 나이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달랐습니다. 이제 시간이 생겼으니 평생 하고 싶었던 거 해봐야지. 그래서 동네 복지관에 나가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배우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몇 년이 지나자 이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난 화가가 되었습니다. 두 할아버지의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나이도 똑같고 조건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는 환경에 따라 살았고 두 번째 할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주직권의 차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사셨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저녁을 먹을 때도 혼자였고 밤에 잠들 때도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심심해. 언제 올 거야? 하지만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할머니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버려진 사람이야. 집 안에만 있으니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안 오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환경의 노예로 사는 삶입니다. 환경이 나를 외롭게 만드니까 나도 외롭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어느 날 이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건 어쩔 수 없어. 자식들이 바쁜 것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부터 할머니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자. 처음엔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가다 보니 같은 시간에 산책 나오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인사 한마디가 대화가 되었고 대화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요가 수업을 한대요. 같이 가볼래요? 할머니는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요가.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거절하는 건 쉽지. 한번 해보자. 요가 수업에 가보니 비슷한 또래 분들이 많았습니다. 몸이 뻣뻣해서 동작이 잘 안 되었지만 다들 웃으면서 서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지난주보다 더 잘하시네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공원에 나가야지 생각하고 점심때는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는 요가에서 배운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았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자식들도 바빴습니다. 하지만 선택이 달라지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로움에 갇혀 사는 대신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만들어갔습니다. 정약용이 발견한 자주직권의 핵심은 이겁니다.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한다. 나이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합니다. 경제 상황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합니다. 혼자가 된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직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것, 아주 일상적인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작은 선택부터 말입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제시한 첫 번째 실천 방법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야.
근데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정약용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도 않고,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맞습니다. 우리는 정약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정약용도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유배 초기에는 무기력했고 두려웠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한 가지를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정약용의 유배 일기를 보면 흥미로운 기록들이 나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큰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상들입니다. 오늘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오늘은 책 10페이지를 읽었다. 오늘은 제자에게 편지를 한 통 썼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겠다는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조선 실학의 거대한 업적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 걸음을 무시하고 천리를 가려 한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너무 크게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겠어. 이렇게 다짐하지만 1월이 지나면 흐지부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가 너무 크니까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뜻을 품되 작은 일부터 하라. 멀리 보되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정약용이 제시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내가 선택하라. 전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TV를 켜는 분이 계십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늘 하던 대로 TV를 켭니다. 이게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TV를 켜지 않고 창밖을 10분 바라보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TV 대신 창밖을 보는 것. 하지만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TV를 켤 때는 반응한 겁니다. 습관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냥 몸이 움직인 거죠. 하지만 창밖을 볼 때는 선택한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결정한 거죠.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하루에 한 가지 선택이 일주일이 되면 7가지가 되고 한 달이 되면 30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 당신은 365번 주인으로 선 겁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일용지공이라고 불렀습니다. 날마다 쓰는 공부, 즉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를 피웠습니다. 하루에 한 갑씩 40년 넘게 피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담배 끊으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담배를 끊어야지. 하지만 3일도 못 가서 다시 피웠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40년 습관을 한 번에 끊으려니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끊는 건 나중 일이고 일단 오늘 하루만 한 갭이 덜 피우자. 하루에 한 갑 피우던 걸 19갭이만 피우기로 한 겁니다. 딱 한 갭이만 줄이는 거였습니다. 이건 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19갭이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줄였습니다. 18갭이. 이렇게 한 갭이씩 줄여가다가 6개월 만에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부터 담배를 끊겠다고 했으면 실패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한 갭이만 줄이겠다는 작은 선택은 가능했던 겁니다.
꼭 의지나 결단이 강한 사람만 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평생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딱 한 페이지만 읽었습니다. 1년 후 이 할머니는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변화는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의 선택으로.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되고 큰 변화가 쌓이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 TV 대신 책을 읽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든 배달음식 대신 직접 요리를 하든 누워있는 대신 산책을 나가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을 시작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하며 산다는 게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식하며 살라고? 그게 뭔 소리야? 매 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는 건가?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저녁에 되돌아보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내가 뭘 했지? 분명히 바쁘게 움직였는데 정작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갔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없이 사는 것과 죽은 것은 다르지 않다. 깨어있되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잠든 것과 같다. 무의식적으로 사는 삶은 시간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지 내가 시간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정약용은 매일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113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를 3번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아침에는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 것인가? 점심에는 오전을 어떻게 보냈는가?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가? 오늘 나는 주인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환경에 끌려다녔는가? 오늘 나는 후회 없는 선택을 했는가? 이 질문들이 그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이면 충분합니다. 딱 3가지만 떠올리면 됩니다. 첫째, 오늘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 작은 선택이면 됩니다. TV 대신 책을 펼친 것, 짜증을 내지 않고 참은 것, 가기 싫은 약속을 거절한 것. 둘째, 오늘 내가 습관대로 해버린 것. 늦잠, 과식, 미루기. 이걸 알아야 다음에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내일 바꾸고 싶은 것.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30분 일찍 일어나기, 저녁량 조금 줄이기,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하기. 이렇게 3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노트에 적어도 되고 휴대폰 메모에 적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돌아본다는 행위 자체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의식하며 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나는 언제 무너지는 사람인지, 어디서 흔들리는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후회가 줄어듭니다. 설령 결과가 안 좋아도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 선택했으니까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삶이 내 것이 됩니다. 10년 뒤에 되돌아봤을 때 시간이 흘러간 게 아니라 내가 살았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바쁘게만 살아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집안을 꾸리고 자기 자신은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뭘 하며 살았지? 나는 행복했나?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딱 한 줄씩만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손주가 웃는 얼굴을 봤다. 기뻤다. 오늘 남편이 고맙다고 했다. 뿌듯했다. 오늘 혼자 산책했다. 편안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트를 적으려고 하루를 되돌아보는 순간 그날 하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뭘 적을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 오늘 나는 뭘 했지?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낮 동안에도 의식하며 살게 됐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저녁에 노트에 뭐라고 적을까?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1년쯤 지나자 이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아, 내 인생에도 이렇게 좋은 순간들이 많았구나.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순간들을 의식하니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청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루하루를 산다. 그 하루가 모여 일생이 된다. 그러니 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은 일생을 헛되이 보내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 하루뿐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가진 건 오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살 때 우리는 환경의 노예입니다. 환경이 시키는 대로, 습관이 시키는 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하지만 의식하며 살 때 우리는 삶의 주인입니다. 오늘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 오늘 나는 이렇게 살았다. 오늘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살.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자주직권의 실천입니다. 작은 선택을 시작했고 하루를 의식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그래, 시작은 했는데 계속하기가 어려워. 처음에는 잘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더라. 정약용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주인으로 서게 만들고 계속 나아가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평생 자신에게 질문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물었습니다. 이 일은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하루를 마치며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주인으로 살았는가? 그 질문들이 그를 깨어있게 했고 환경에 끌려가지 않게 했고 삶의 주인으로 서게 만들었습니다.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질문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 습관대로 움직이고 늘 먹던 걸 먹고 늘 하던 방식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왜? 라는 질문도 이게 맞나? 라는 질문도 없이 그냥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무의식적인 삶입니다. 반대로 질문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멈춥니다.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다른 선택은 없을까? 그 순간 우리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삶은 잠든 삶이요. 질문하는 삶은 깨어있는 삶이다. 정약용은 특히 3가지 질문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우리는 종종 남이 원하는 삶을 대신 살아갑니다. 부모가 원하는 살, 사회가 원하는 살, 기대에 맞춘 살. 그러다 보면 정작 나는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남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내 삶이다. 그래서 매 순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것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처음으로 내 삶 앞에 서게 됩니다. 둘째, 이것은 옳은 일인가? 원하는 것과 옳은 것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정약용은 평생 의로움을 강조했습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은 짐승이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것은 옳은 일인가?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편한 쪽이 아니라 사람다운 쪽으로 이끕니다. 셋째,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언제나 결과가 따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후회할 선택을 하지 마라.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한 후에는 후회하지 마라. 이 선택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까? 10년 후에 돌아봐도 괜찮을까? 이 질문이 우리를 현명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생기면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질문하는 순간, 아, 나는 다르게 살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질문 없는 삶은 방향 없는 배와 같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닐 뿐입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순간 방향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어디로 가야 하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는 목적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은 확신을 줍니다. 질문하지 않고 선택하면 늘 불안합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괜찮을까? 하지만 충분히 질문하고 선택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했다. 이 길이 맞다. 이 확신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질문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이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이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2분이면 충분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오늘 나는 짜증내지 않겠다. 오늘 나는 의미 있게 살겠다. 그 선언 하나로 하루는 달라집니다. 선택의 순간에는 이 세 가지만 떠올리면 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것은 옳은 일인가?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으로 선택하면 나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모임에 나오라고 합니다. 가기 싫은데 거절하기도 애매합니다. 이럴 때 질문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다. 가기 싫다. 이것은 옳은 일인가? 가지 않는다고 나쁜 건 아니다.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억지로 갔다가 시간 낭비하는 게 더 아쉬울 것 같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정중히 거절하자. 이렇게 질문을 통해 선택하면 확신을 갖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질문으로 하루를 닫으십시오. 오늘 나는 주인으로 살았는가? 오늘 나는 의미 있게 살았는가? 내일은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내일은 더 나아집니다. 노트에 적어도 좋고 그냥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질문한다는 것 자체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얕은 질문은 얕은 답을 낳고 깊은 질문은 깊은 답을 낳는다. 오늘 뭐 먹지? 라는 질문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은 다릅니다. 전자는 단순한 일상의 질문이고 후자는 삶의 방향을 정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깊은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깨우고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이런 질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나는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이 불편하다면 그게 바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이 우리를 깨우고 변화시킵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명절 때마다 아버지, 우리 집에서 명절 보내세요. 라는 말에 명절마다 자식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 집에 가면 눈치가 보였고 며느리 얼굴이 불편했고 손주들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갔습니다. 가야지. 자식이 부르는데 안 갈 수 없잖아.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이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정말 가고 싶은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다. 가고 싶지 않다. 그럼 왜 가는가? 자식이 섭섭해할까봐. 내가 가지 않으면 정말 나쁜 일인가? 아니다. 나쁜 건 아니다. 가지 않고 후회할까? 아니다. 오히려 억지로 가는 게 더 후회될 것 같다. 그래서 그의 명절,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올해는 집에서 조용히 보내고 싶구나. 자식들은 처음에 놀랐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명절을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혼자 있었지만 처음으로 마음 편한 명절이었습니다. 질문이 할아버지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만든 겁니다. 청약용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었는가? 하늘이 준 주재권을 지켰는가? 그리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주인으로 살았다.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유배라는 환경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질문하며 끝까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생각한 대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환경의 노예가 되어가는지, 책임과 두려움과 체념이 어떻게 우리를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드는지. 하지만 우리는 또한 발견했습니다. 정약용이 찾아낸 자주직권, 내 삶의 주인으로 서는 권리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는 것, 하루하루를 의식하며 사는 것,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없다고, 여건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57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때부터 진짜 삶을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그를 유배지에 가뒀지만 그의 정신까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주인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그를 75세까지 흔들리지 않게 지켜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스스로 선택해 보십시오. TV를 켜는 대신 책을 읽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든, 늦게 자는 대신 일찍 자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5분만 투자해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주인으로 살았는가? 오늘 나는 의미 있게 살았는가? 내일은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이 질문 3가지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주재권을 지키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진정한 자유인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 되돌아봤을 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나는 주인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